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6년 3월 24일 새벽 1시 미국 뉴햄프셔주 에핑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음성 메시지 한 통이 남겨졌는데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쇼 갤리거 경사는 확인하지 않아도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 마을은 전체 인구가 7,000명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이라면 마을의 골칫거리인 신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신라 라바레는 1987년에 에핑으로 이사온 이후 끊임없는 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틈만 나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신고하곤 했어요. 100통 넘게 전화를 걸고 팩스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경찰이 응답이 없을 땐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마을에 낯선 차량이 보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하기도 했고 이웃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신라가 경찰을 괴롭히려고 저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경찰들 또한 이러한 그녀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주민의 신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아든 쇼 경사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심상치 않은 상황을 직감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쉴라와 한 남성이었습니다. 음성 사서함 속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뉴햄프셔의 평화와 정의라고 말하더니 이내 남성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라는 그에게 아이들을 성폭행했냐며 다그쳤죠. 그녀의 다그침에 남성은 그저 네,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답할 뿐이었고요. 녹음본에는 남성을 고문하고 구타하는 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성은 기절하며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녹음본은 끝이 납니다. 쇼는 그 남성의 정체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케네스 카운티라는 사실이 분명했죠. 케네스 카운티. 그는 24살의 젊은 청년이지만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정신 연령은 12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한 달 전 케네스는 텔레메이트라는 곳에서 신라를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전화 데이트 사이트입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다가 우리 곧 발렌타인데이인데 얼굴 한번 보자 해서 실제로 만나요. 신라는 케네스가 자폐로 인해 스스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파고들었습니다. 케네스를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그를 고립시켰어요. 아무래도 대화를 통해서 케네스가 인지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걸 신라가 눈치챘겠죠. 두 사람의 첫 데이트 4일 후인 2월 18일, 케네스는 갑자기 집을 떠나 신라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주말 동안만 외출하겠다고 말하고 나갔거든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의 남동생이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메신저도 안 보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통화가 연결됐지만 케네스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쉴라가 전화를 빼앗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케네스가 평소에 가족들에게 학대당했다는데 연락 좀 하지 마세요. 라고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케네스의 어머니 캐롤린 로즈는 아들이 위험하다고 직감하여 에핑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쉴라가 케네스를 강제로 데려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쇼는 리처드 형사와 함께 쉴라의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캐롤린의 걱정과는 달리 케네스는 건강한 모습이더라고요. 또 경찰들에게 자신은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어머니에게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달라는 겁니다.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한 경찰들은 캐롤린이 과하게 생각했다고 판단하고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 정확했다는 사실은 한 달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케네스와 실라가 월마트에서 목격되었는데 이날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얼굴과 손에 수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를 목격했던 한 직원은 케네스가 모자와 두꺼운 외투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옷 틈새로 보이는 피부가 푸른색으로 보일 정도로 멍이 많이 들었고 손이 부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그의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죠. 케네스가 대답을 하려던 그 순간 슐라는 급히 말을 가로막습니다. 케네스가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서둘러 휘발유 두 통을 개선하고 케네스를 차에 태워 급히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들은 이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가 케네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월마트를 다녀온 후 실라는 이웃들에게 그가 농장을 떠나 원래 살던 매사추세츠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자연스럽게 캐롤린에게도 들어가게 되죠. 그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에핑에서 매사추세츠주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케네스는 자폐증이 있어서 혼자 가기가 힘들어요. 또 실라에게서 벗어났다면 분명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을 거라는 게 캐롤린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두 번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숀 경사는 케네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몇 차례나 실라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죠. 평소 밤낮 없이 경찰서에 연락하던 그녀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 있고 이튿날 24일 새벽에 경찰서에서 녹음된 음성 메시지가 왔던 겁니다. 제가 잠깐 궁금증이 들었는데 음성 사서함은 부재 중일 때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이게 메시지로 넘어갔다라는 게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심지어 미국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라가 전화를 건 곳이 911이 아니라 경찰서 비응급 번호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날이 밝자 숀 경사는 실라의 농장을 급히 찾았는데 보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집 외부를 둘러보던 숀은 이내 수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당에는 불에 탄 매트리스가 남아있었고 그 옆에는 월마트에서 구입해간 휘발유통이 있었거든요. 또 건초 더미들이 불에 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뼈로 보이는 뭔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후짱 집에 돌아온 신라에게 이 뼈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녀는 토끼나 소화성 애자 중 하나겠지 라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숀이 이거 그래서 사람 뼈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토끼뼈라는 겁니다. 숀이 뼈를 가져가도 되겠냐는 요청을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경찰은 영장이 없는 상태라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서로 돌아가자마자 영장을 발부받았죠. 그렇게 다음 날인 3월 25일 경찰은 실라의 농장을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수색 도중 실라는 경찰서로 연행되어서 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걔 소화성 애자였고 마약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는 떠났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케네스는 지금 어디로 갔냐 이렇게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실라는 갑자기 그는 가방 안에 있어요 라는 의미불명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경찰이 놀라서 그를 해친 거냐 불에 태운 거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는 죽은 토끼를 건초에 넣고 태웠어요. 케네스가 그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꼭 정신이 좀 이상한 것처럼요. 경찰은 그녀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이어진 수색에서 경찰은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집안에서는 불에 탄 권총이 발견되었고 피 묻은 칼과 옷, 사람의 치아와 뼈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불에 탄 건초더미 아래에서 월마트 가방이 발견되었어요.
쉴라의 말처럼 케네스는 가방 안에 있었죠. 경찰은 가방 외에 재가 가득 찬 통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이 안에는 케네스가 아닌 다른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피 묻은 옷은 또 다른 피해자의 옷이었고요. 또 이 농장의 정화조에서 피해자의 출생 증명서와 총알 케이스, 추가적인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죠. 출생 증명서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는 마이클 델로지였습니다. 38살의 마이클은 케네스처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4년 노숙자 보호소에서 쉴라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마이클의 의붓 아버지 고드는 쉴라가 재밌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고 기억을 하면서 아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 도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마이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쉴라가 이내 본성을 드러내며 마이클을 폭행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나는 아들을 그녀에게 떼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쉴라는 마이클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이후의 가정도 케네스 때와 유사했어요. 마이클을 조종해 그녀의 어머니 도나에게 영상편지를 보내게 했죠. 영상 속에서 마이클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망가뜨린 건 어머니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도나는 그 말이 아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주목한 건 말이 아니라 영상 속 아들의 얼굴에 선명히 남아있던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마이클은 2번 다시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말뿐이었죠.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도나는 더 이상 어쩌할 도리가 없었고 결국 쉴라는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혼자가 된 마이클을 향한 쉴라의 폭력은 더 심해졌죠. 그리고 이내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나는 이 쉴라가 마이클을 살해했다고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이클이 사라지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집에서 증거들이 발견되자 쉴라는 도망쳤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가명을 쓰며 도망 다녔지만 4일 만에 경찰에게 잡히게 되죠. 경찰의 예상과 달리 쉴라는 2건의 살인을 모두 인정했는데 그녀가 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건 맞지만 2건 모두 정신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재판의 요점은 살해 당시 그녀가 미쳤는지 판단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쉴라의 변호사는 그녀가 모든 남성들은 소아성애자라고 믿고 있으며 자신이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 세상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그녀가 어린 시절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아서 자신의 경험을 남자들에게 투영하는 망상장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죠. 즉, 근친상간의 피해자이며 이로 인해 생긴 정신병이 악화돼서 발생한 일이기에 무죄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특별한 힘을 지닌 존재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서 다시 세상에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방해하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을 다시 죽음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유령들이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자신을 감시하고 때때로 폭행까지 한다고 했죠. 딱 들어도 정신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단도 이거 봐라, 쉴라가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이 심각한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덧붙여서 이 피해자의 시신과 피 묻은 매트리스를 집 마당에서 태우는 등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증거를 남긴 점, 그리고 도주 중에 머리를 눈에 띄기 쉬운 붉은색으로 염색한 점을 근거로 들어 그녀가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항변한 것이죠. 하지만 정신 이상을 주장하는 쉴라 측과 달리 검찰은 그녀가 범행 당시 정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잔인하고 교활하고 폭력적인 여성일 뿐이라고 반박했죠.
알버트 박사는 슐라의 정신감정을 하기 위해 8,000페이지가 넘는 사건 보고서를 확인하고 세 차례에 걸쳐 그녀와 면담하고 12시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슐라가 정상이라고 확신했어요. 왜냐면 질문을 명확하게 답하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했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점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슐라가 자신을 복수의 천사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했고 때때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주목을 했는데 이건 그녀가 남자들을 소아성 애자라고 믿으며 죽여야 한다고 말한 부분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죠. 그녀의 주장은 피해자들을 죽이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N 검사 또한 소아성 애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고문하기 위한 핑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녀의 이웃인 브루스 앨런은 슐라의 농장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오고 갔었다고 증언했죠. 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계산하에 피해자들을 물색했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고립시켰다는 점도 슐라가 정신 이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죠. 마지막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슐라의 이전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1981년 존 백스터와 결혼한 슐라는 존의 어린 딸 웬디를 학대했어요.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때리고 존이 집을 비울 때면 아이를 오랫동안 옷장 안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실을 존에게 말하면 아빠와 너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딸의 학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두 사람은 결혼 6주 만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슐라의 폭력은 소아성애자에게 행해진 것이 아닌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에게 향한 것이죠. 치열한 양측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슐라가 범행 당시 제정신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경찰들은 추가적인 분석 결과 케네스와 마이클 것이 아닌 3개의 발가락뼈를 더 발견했는데 해당 남성들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슐라는 현재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소아성애자를 처단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자 심판자라고 주장하며 남성들을 살해한 슐라. 실상 그녀는 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린 악질적인 연쇄 살인마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도쿄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수많은 호스티스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범죄 사건인데요. 피해자 수가 무려 4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건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0년 7월 3일 일본 도쿄의 한 경찰서로 한 외국인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라진 여성은 당시 22살이었던 루시 제인 블랙맨으로 영국 출신의 전직 승무원이었어요. 타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실종 사건은 아시겠지만 조금 예민한 사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들의 반응이 어째서 좀 무심해 보입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루시는 도쿄 로폰기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던 여성이었어요. 당시 로폰기라는 지역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하는데 여기가 도쿄에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지구로 수많은 클럽과 카지노가 들어서 있는 일종의 거대한 오락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유흥업소의 호스티스 분들 중에서는 외국인 여성, 특히나 서양인들 여성 비율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손님들 중에서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영어 연습을 하려는 부유한 사업가들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외국인 여성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늘어나면서 로퐁기는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리 잡은 외국인 수가 많아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아무래도 호스티스라는 직업이 합법적인 일은 아니다 보니까 불법 체류를 한다던가 무단으로 도주해버리는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은 루시의 실종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이 소식은 곧 영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곧장 루시가 머물고 있던 일본 도쿄로 건너왔어요. 이 당시 영국 언론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신흥 종교에 빠졌다, 배에 실려서 홍콩으로 보내졌다, 성노예나 인신매매로 팔려갔다 등등이요. 루시의 부모님은 딸의 종교 가입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리 딸은 신실한 가톨릭교 신자예요. 이건 분명 가출이 아닌 실종이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경찰은 딱히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직접 움직이기로 하는데요. 먼저 실종자 전단지를 만들었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 영국의 총리 토니 블레어와 만남을 가지며 도움을 요청해요. 토니 블레어는 당시 일본 총리였던 모리 요시로에게 사건 해결을 촉구했고 그제서야 총리의 압박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인 7월 1일 루시는 자신의 동료에게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저번에 온 손님인데 사업하는 남자래. 이렇게 말하곤 그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아무래도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죠. 경찰은 로퐁기의 클럽과 바를 돌아다니면서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 도쿄는 사생활 문제로 CCTV가 곳곳에 설치되지 않았기도 했고 또 호스티스들이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경찰과 엮였다가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끈질기게 그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진술 하나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호스티스 B양은 최근 한 사업가와 만남을 가졌는데 그날 이후로 그녀가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는 고급차가 여러 대 있었고 자신에게 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자며 그 근처의 고급 리조트로 데려갔대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억은 전혀 나질 않고 깨어나 보니까 심한 두통과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진술이었죠.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로퐁기 일대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더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비양과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3명의 여성들을 더 찾아낼 수 있었죠. 그녀들의 진술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가 사업가 남성이고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과 그를 만나고 난 후 두통에 시달렸고 성폭행을 당한 것. 그중 중요한 단서를 하나 확보하게 되는데 한 여성이 그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메모에는 혼다 유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의 끝번호는 3301이었어요. 경찰은 곧장 해당 번호의 발신 기록을 추적했고 거기서 루시의 전화번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진전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번호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수신 발신 번호의 위치 추적만 실시하게 돼요. 여러 장소에서 그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중 한 고급 아파트가 그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왔고 경찰은 곧장 아파트 관리인에게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때 경비원이 6층에 어떤 사업가 남자가 사는데 슈퍼카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고 숨기는 게 있는 듯 좀 수상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덧붙여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플랜트 오리하라라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죠. 플랜트 오리하라. 그런데 이 회사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떠한 정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령 회사인 거예요.
어쨌든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수색영장도 없던 상황이라 경찰은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들의 증언에 초점을 맞췄어요. 피해자들이 대답한 공통적인 특징은 도쿄 근처에 야자수가 있는 고급 리조트에 갔다는 것. 도쿄 근처에 있는 야자수, 그리고 고급 리조트 하면은 즈시 마리나라는 리조트 뿐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고 그녀는 범인과 같이 들어간 리조트가 이곳이 맞다고 증언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이 리조트 주변으로 탐문 수색을 했어요. 그러다 7월 1일 루시가 한 남자와 식당에 왔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고 오바라 주지라는 남성을 보게 되는데요. 오바라, 이 이름이 오리하라라고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의문의 남성 회사 이름이 플랜트 오리하라예요.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했고 그의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남성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맞아요, 저 사람 대답했죠.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마침내 사건 발생 3달 만인 10월 11일 오바라 조지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1교포 출신의 부유한 사업가로 한국 이름은 김성종, 당시 48살이었어요. 체포 후 경찰은 루시를 찾을 만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의 집과 리조트를 수색하는데 수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기장이었는데요. 거기에는 50세까지 500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게 내 목표, 의식 있는 여성과는 할 수가 없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또한 그의 집 서재 안에는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만 해도 무려 4,800여 개 정도였습니다. 역시나 이 비디오들은 전부 포르노 영상이었고 이 중 400개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비디오였는데 그가 직접 제작하고 촬영한 영상들이었어요. 여기에 녹화된 여성들의 상태는 일제히 똑같았습니다. 마치 기절한 것과 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전부 자신이 돈을 주고 성관계한 사이고 그걸 그냥 찍었을 뿐이라고요. 경찰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400개의 비디오를 다 보고 약물이 있는지 확인을 했죠. 이때 이 중요한 장면을 발견하는데요. 테이블에 놓여있던 갈색 약품병을 손에 들고 이 약품을 수건에 뿌려서 그걸 여성들의 얼굴에 씌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이 영상의 특징을 발견해요. 모든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수건을 덮는 모습이 있었죠. 중요한 증거 자료긴 하지만 경찰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8년 전이었던 1992년에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카리타 리지웨이라는 여성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호주 출신으로 도쿄 긴자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에게 일본의 한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카리타가 식중독으로 입원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이에 가족들은 병원으로 향했고 입원 당일의 모든 과정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남성에 대해서 듣게 돼요. 병원 측에 자신을 니시다 아키라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이 그녀가 상한 조개를 섭취한 것 같아서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이후에 이 남성은 카리타의 가족 전화번호를 건네주면서 이곳으로 전화해라 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상태가 더 악화되었던 카리타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요. 당시 식중독으로 사망했으니 부검도 없었고 경찰 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딸의 사망에 의문스러운 남성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당시 카리타의 간 일부를 샘플로 보관해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에 이 샘플은 오바라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경찰이 곧장 카리타의 간 샘플을 분석해보니 클로로포름이라는 약물이 검출되었거든요. 참고로 클로로포름은 출산 시 사용되는 강력한 마취제인데
과다 투여 시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테이프 안에는 의식을 잃은 카리타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오바라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죠. 경찰은 조지 오바라를 카리타에 대한 중강간치사죄와 사체 손괴죄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디에도 루시의 이름이 적힌 비디오 테이프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오바라는 실종 당일 루시를 만난 적은 있으나 그녀가 몸이 아프다며 짧게 만나고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그의 집에서 의문스러운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그가 루시를 살해한 범인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이 영수증은 루시가 실종되고 3일이 지난 7월 4일 오바라가 근처 마트에서 전기톱과 장갑, 시멘트를 구입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로서 효력은 없지만 사건 정황상 매우 의심해볼 법한 단서예요. 이후 경찰은 루시의 시신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고, 실종일로부터 7개월 후인 2001년 2월 9일 오바라의 자택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가나가와현의 미우라 해변 동굴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 시신은 이 가방 안에서 토막난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패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인은 추정할 순 없지만 신원 확인 조사 결과 루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2001년 7월 4일 오바라는 루시와 카리타, 그 외 총 8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죠. 이 사건의 특이점은 400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건 이 중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였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이미 사망해버린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경우도 잦았다고 하고요. 이후 경찰은 늦게나마 해당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 보고자 했지만 이는 피해자들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신뢰가 저버린 경찰들에게 쉽사리 협조할 마음이 없었고, 더 이상의 망신은 당하고 싶지 않다면서 수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최종 판결을 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약 6년 정도가 흐른 2007년, 법원은 카리타에 대한 중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오바라는 루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직접적인 증거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 무죄로 선고된 겁니다. 하지만 루시의 가족들은 딸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도 2008년 12월 16일 법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오바라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결국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이 되었죠. 추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바라와 그의 변호인은 루시의 부모님에게 약 7억 7천만 원의 위로금을 건네주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가족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합의는 무산되었어요. 처음 이 제안을 건네받았을 때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무고한 한 생명을 감히 저버린 대가를 위로금이라는 치졸한 행위로 정말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거라면 아마 죄책감이라고는 죽을 때까지 못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